중국 식당에서 강한 비린내가 풍기고 있습니다. 직원 7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벽과 창문에는 붉은 액체로 가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범인은 어떻게 호텔 내부의 구조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숨진 현장에 범인은 왜 2살짜리 아이만 남겼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사건은 독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독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형사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범죄 조직이 악독한 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2월 5일 독일 니더작센주 시텐센면에서 대릭은 퇴근하는 아내를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내뉘 레스토랑이라는 중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손님이 전부 떠난 뒤 퇴근해 자정을 훌쩍 넘겨 퇴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마무리 홀 정리를 해야 해서 퇴근이 조금 더 늦었습니다. 늦은 밤, 거리에는 취객 몇 명뿐이었고 아주 고요했습니다. 대릭이 레스토랑의 근처까지 가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식당 문도 아직 열려있고 불도 켜져 있어 꼭 영업 중인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그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쓰러져 있었고 식탁 위의 식기도 흩어져 치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숨 쉴 때마다 나는 아주 강한 비린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레스토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릭은 복도를 따라 계속 안으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테이블과 의자에 가려진 장면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묶인 채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발 밑에는 아직 축축한 붉은 액체가 있었는데 벽과 문까지 튀어 있었습니다. 대릭은 아내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하여 레스토랑의 곳곳을 다니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에 가까이 서자 충격적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꼼짝하지 않은 채 붉은 액체에 잠겨 있으며 레스토랑의 다른 사람은 아내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릭은 사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사람이 어떤 제사 행사를 지내는 것처럼 묶여져 있었으며 아주 깔끔하게 피해 입은 걸 발견했습니다. 대릭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과 활기가 넘쳤던 식당에서 건강히 살아있던 아내를 잃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피해자를 이송시키고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은 사건은 우유공장 폭발 사건 때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5,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아주 조용하고 여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사이도 좋아 싸움도 드문 곳이었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은 홍펜과 앤이라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홍펜의 나이는 36세였고 앤이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티아나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홍펜은 1980년대 부모님을 따라 홍콩에서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에 그는 아내와 같이 독일 하노버에서 시텐센으로 이사와 내니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10년간 운영했습니다. 홍펜의 가족은 화목하며 성격도 좋아 마을 주민들과 거리낌 없이 잘 지냈습니다. 레스토랑 매출도 나날이 올라 재산도 안정적으로 불려나갔죠. 그리고 독일에서 집도 구입하고 BMW 자동차도 장만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했던 삶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전 직원이 숨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 독일 남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경찰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며 증거 확보를 위해 남자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고 카딘스키 경찰이 사건의 총책임자가 되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7명의 피해자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쓰러졌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카운터 뒤에서 쓰러졌고 1명은 레스토랑 복도에서 그리고 2명은 식당 테이블과 의자 사이에서 또 1명은 인근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는
다른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범인 또한 그가 조용히 게임만 하고 있어 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떠나려고 할 때 생존자가 소리를 질러 범인은 다시 돌아가 그를 해쳤을 것입니다. 칸딘스키가 사건을 더욱 자세히 조사할 때 사건의 또 다른 한 명의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 부부의 딸 티아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티아나는 카운터 옆에 양목 카펫에 쌓여 있어 범인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카펫은 붉은 액체로 잠겨 있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티아나는 기절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사건을 수사하는데 증인이 있어 사건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범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칸딘스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식당 전체의 귀중품이 전부 도난당했습니다. 5,000유로, 하나로 약 716만 원이 되는 현금과 오래된 노트북 2대와 휴대폰 여러 대가 없어졌습니다. 칸딘스키는 이번 사건이 아마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부부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였으니 강도의 침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의 목숨까지 해쳤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구급조치 실패로 병원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가 없어져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슈텐센은 독일의 주요 고속도로 옆에 있어 범인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탈출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때쯤이면 그 범인은 이미 다른 도시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사건 조사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린 티아나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아동 심리학자는 티아나의 나이라면 유용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사건의 실마리를 어린아이에게서 찾아야 할까요? 칸딘스키는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편 사람을 파견하여 할머니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를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대규모로 보도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도 사건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현지의 조폭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녀니 레스토랑 맞은편에는 꽃집이 있었습니다. 꽃집 주인 린다는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꽃집 장사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이 똑같이 암울한 장사를 하게 되어 서로를 동정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중국 레스토랑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중국 식당을 기피하기 시작한 건 언론에 보도된 이후부터였습니다. 독일 매체에서는 21세기 이후 독일의 가장 심각한 부상 사례로 연표를 발표했습니다. 연표에는 이번 사건이 포함한 6건의 사건을 발표했는데 중국 식당 사건이 역사상 매우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번 세기 독일에서 발생한 7번째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한 포털에서 소개한 바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 전역의 터키 레스토랑 주인 9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2003년부터 4년까지 밀수상끼리 7명을 해친 사건, 그리고 2002년에 에르푸르트라는 학생이 구텐베르크 학교에서 16명을 사격하여 숨지게 한 중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9명의 터키 레스토랑 주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사의 발생은 조폭과 관련이 있었는데 바로 삼합회였습니다. 삼합회는 독일에서 유명한 조직이었으며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합회는 전 세계 약 50개에서 60개의 조직이 있으며 인원으로는 2만 명이 됐습니다. 본사는 네덜란드에 위치했으며 1990년대 함부르크에 보호금을 받는 여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에 400여 개의 중국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중 90%가 보호비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르몽드는 삼합회의 위협을 받아 보호비를 지불하는 곳은 중국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터키와 이탈리아의 레스토랑도 똑같이 보호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계속 이어져 왔으며 특히 독일 내 중국인 사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린다는 대부분 사람이 중국인이 운영한다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알고 있는 중국인 사장은 접하기 아주 편했고 누구도 보호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린다는 보고된 내용의 진실을 의심하게 됐지만 그 당시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는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화교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베를린 자유대학의 한 사법 전문가는 삼합회가 보호비를 받기 위해 사람을 해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를 봐선 이번 사건은 강도 사건 같았습니다. 죄수처럼 범행을 저지르고 11시간 뒤 똑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거로 봐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범죄 집단 문제 전문가인 다고베르트도 역시 기자들에게 슈텐센에서 발생한 사건은 삼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삼합회가 없다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 보호비를 받으려면 그 매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호비가 아주 적어 그렇게 사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화교를 지지하는 공개 선언은 언론의 입장도 바꾸게 했습니다. 허위 보도가 계속되자 독일에 있는 화교들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매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아주 팽팽했습니다. 이와 동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를 얻었지만 가해자가 눈치챌까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레스토랑 사건 당일 2월 5일 오후 1시 10분에 경찰은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진 일본 국도의 휴게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점검하여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칸딘스키는 파란색 폴로 자동차를 불러 세웠는데 차 안 두 사람은 아주 수상해 보였습니다. 수년간 단련한 경찰의 촉으로 칸딘스키는 이 두 사람에게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렌트 차량이며 신분증 또한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칸딘스키는 차에 탄 두 명이 각각 29세와 31세의 베트남 사람이고 브레멘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남자가 당황하자 칸딘스키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두 남성을 본격 수색하기 시작하며 주머니에서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을 체포하여 자세히 수사하다가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들의 몸에서 네니 레스토랑의 위치가 표시된 작은 쪽지를 발견하였고 또 차 안에서 중국 레스토랑 사장과 그의 아내의 보석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의 몸에서 수집된 증거는 그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두 사람의 발꿈치에 묻은 DNA는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임시위원회에서 경찰에게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위원회는 네니 레스토랑에 식사한 고객이 100여 명과 지나가던 사람들을 조사하여 단서를 수집하였는데 여러 목격자는 범행 당일 2명의 베트남 사람이 파란색 폴로 차량을 운전하여 떠난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임시위원회에서 더욱 많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파란 차를 운전한 두 사람이 차량 옆에서 다른 사람과 주변을 두리번 하며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공범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눈치채는 걸 피하고자 우선 공범을 조사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칸딘스키는 목격자가 제공한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하여 조사했고 또 한편 용의자 2명을 계속 신문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수사팀의 노력으로 나머지 용의자도 체포되었습니다. 아주 긴 신문 끝에 칸딘스키 경찰은 마침내 이번 사건의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에 손님이 전부 떠났을 때 3명의 범인은 틈을 타 중국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 부부와 요리사 1명, 그리고 4명의 직원이 도주 중 사격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요리사가 가장 멀리 달렸지만 연속되는 사격에 가장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을 숨지게 한 뒤 식당에 있는 귀중품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범죄 경험이 없어 사건 현장에 증거물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점 또한 경찰이 그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자 이웃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2009년 5월 13일에 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2세 주범 퐁 D씨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형은
동생을 선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몇 공범자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까지만 해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범인들이 어떻게 내니 레스토랑의 내부 구조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레스토랑을 잘 아는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건데 혹시 레스토랑에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강도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며 사람들은 이게 원수로 은혜를 갚는 이야기인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레스토랑에서 일했었는데 그는 레스토랑 사장 홍판과 어떠한 원한도 없었고 오히려 항상 그들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베트남 직원은 처음 독일에 정착했을 때 난민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장 홍판은 그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동양인으로서 가족같이 생각하며 레스토랑 일자리도 주고 월급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그 베트남 사람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몇몇 수감자들이 2살짜리 티아나를 해치지 않은 이유는 티아나가 너무 어려서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게 주인 홍판의 딸은 경찰의 보호 아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마을 주민들은 티아나와 그녀의 할머니를 다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노인은 이미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어린 티아나는 이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그날 밤 어머니의 분과 아버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선의를 베풀 때도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